안녕하세요, 경매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경매 낙찰받은 이후에 명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 명도 이야기를 하냐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낙찰받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권리 분석만 되시면 낙찰받는 거 가서 높이만 쓰면 돼요. 그쵸? 내가 시세랑 뭐 이런 거 다 파악한 다음에 조금만 올렸으면 누구나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받고 나서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내 재산권을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 그러니까 즉 주인일 수도 있고 세입자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무슨 뭐 불법 점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유자를 신속하게 내 물건에서 내보내는 게 가장 큰 관건이고 경매가 어려운 이유예요. 그래서 이 명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낙찰받고 이런 명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최초로 경매 받았던 물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언제였냐면 2003년도였을 거예요. 2003년도에 이제 제가 경매를 여러분처럼 배웠어요. 그리고서 지금 막 들끓는 이 마음, 빨리 경매를 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엄청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일단 공부는 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금력이 있어야 경매를 받잖아요. 근데 26살, 7살짜리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직장 다녀서 번 돈이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이 고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은 경매가 안 되니 이제 부모님께 부탁을 했죠. 부탁은 아니고 협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27살, 8살쯤 되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이제 장가 보낼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여쭤봤죠. 제가 이만해서 경매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밀어주실 수 있는 결혼 자금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6천만 원 정도 내가 널 해주려고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저한테 그걸 주십시오. 제가 그럼 그 돈을 가지고서 집을 사서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도 뭐 경매라는 거 그때 이미 알고 계셨고 뭐 부동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었던 분이라 흔쾌히 저한테 주셨어요. 6천만 원을.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서 제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합치면 7천만 원쯤 되겠죠. 7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이제 물건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경락자금이라는 게 있어서 1억이 넘는 물건들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걸 저희가 전혀 몰랐어요. 왜? 경매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고 내가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대출이라는 거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그래서 그 7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어야 돼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그리고 명도하는 진행 과정까지 모두 다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 사이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취득세가 4%였을 시기니까 지금은 뭐 이제 주택은 얼마 이렇게 그리고 금액에 따라 나눠지지만 그때는 무조건 4%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하고 명도 비용까지 계산하면 7천만 원을 다 쓰면 저희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한 게 5천에서 6천만 원 사이에 그걸 낙찰받고 1,000만 원을 여유분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물건을 엄청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건 정도 넘게 권리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번에 입찰을 합니다. 20번 좀 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너무 잘못 쓰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그때 발견한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100%의 시작은 해요, 경매가. 근데 20% 유찰되면 80%, 그리고 거기서 또 20%가 유찰되면 64%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64% 떨어지면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64%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입찰을 하면 다 80%가 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64%까지 떨어졌으니 70%에서 75% 사이에서 낙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계속 낙찰을 받아보니 8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80%에 오지 왜 64%까지 떨어뜨렸다고 올까? 그래서 결국에 한 생각이 뭐였냐면 좋아. 그러면 64%에 떨어뜨리지 말고 80% 그냥 받아버리자. 용감하게. 왜? 단독 입찰이면 어때? 그냥 무조건 받자. 그래서 진짜로 제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 뭘 선택했냐면 광운대학교 아시죠? 광운대학교 앞 월계주공 2단지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좀 오래돼. 그때 당시 10몇 년 됐을 거예요. 10년, 20년 가까이 됐던 아파트인데 지금 더 오래됐겠죠.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제 눈에 들어왔어요. 원래 7천만 원의 감정가 나왔고 한 번 유찰이 돼서 80%가 5,7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면 제가 낙찰을 받고 잔금 치르고 등기비하고 명도비용까지 되겠는 거예요. 명도비용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배웠을 때 실평수 평당 한 7만 원 정도에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전혀 더 많이 줘야 되지만 그때는 이제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입찰을 하러 갔습니다. 당일날 입찰을 하러 갔는데 80%에 아무도 안 쓰겠지. 그리고 생각하고 무조건 저 80% 입찰을 했어요. 낙찰이 됐죠. 80%가 거기서 10만 원 올렸었거든요. 다른 사람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입찰한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64% 갔다가 80% 왔기 때문에 이 경매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찰을 받으면 사람들이 단독 입찰로 나가면 우 막 뒤에서 우승승해요. 근데 그걸 이제 무릅쓰고 일단 했죠. 하여튼 낙찰을 받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매각허가 결정 나고 항고 기간 지나서 이제 잔금 낼 수 있는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한테 가서 맡겼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해서 제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 미리 조사했던 게 뭐냐면, 낙찰을 받고 대출이라는 거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부동산에 제 주거래은행 가서 물어봤죠. 자, 이만님에서 내가 이걸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대신 잔금을 다 납부하고 그래요, 내 돈으로. 그럼 대출을 해주겠대요. 알겠다. 그럼 내가 잔금을 다 납부하고 오마. 그래서 잔금을 다 납부했어요. 5,700만 원을 납부하고 세금까지 다 내서 내 이름은 등기를 변경했고, 자, 이렇게 잔금을 냈으니 나한테 대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3,500만 원인가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5,700만 원에 샀는데 3,5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얼마 차이, 그죠? 2,200만 원 정도 제 돈은 낙찰을 받게 된 거죠. 이제 명도라는 걸 진행하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잔금 납부하기 전에, 원래 명도는 잔금 납부하기 전에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에 따라서 잔금의 날짜를 조정하게 돼 있거든요. 강경한 사람, 명도를 거부하고 법대로 하는 사람과 나한테 협조를 잘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협조를 잘하면 그냥 어느 정도 이사 비용을 주고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시키면 되지만, 강경한 사람이 대응을 하면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진행해야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고 그냥 일단 잔금 납부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잔금 납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명도를 해야 할지 어쨌든 찾아가서 뭐 이사비용 지급하고 뭐하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첫날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뭐 벨을 누르고 해도 없어. 근데 뭐 시간이 좀 낮이었어요. 낮이어서 없을 수 있잖아요, 낮에 사람은. 그래서 혹시 몰라서 밤에 다시 한번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밤에 또 찾아갔죠. 밤에 찾아갔는데도 불이 꺼져 있어. 10시인가 11시까지 기다렸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없나 보다. 그래서 너무 의아한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은 추워도 못했어. 왜냐면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죠?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관리사무소 물어보고 뭐 옆에 통반장 뭐 옆집 다 뒤져서 물어봤어요. 근데 결론은 2달 전에 이 집이 비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비면 경매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임의로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어려운 경매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절차가들이 좀 줄어들고 막 이래서 좀 빨라졌는데, 이제 제가 처음 할 때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되게 난감한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이제 경매를 여러분처럼 배울 때 명도하는 과정을 이제 물론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어봐야지 했는데, 사람을 만나야 풀지.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을 이사 비용을 주고 뭐 언제까지 이사할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갖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다 얘기를 물어봤는데, 중요한 건 경매를 저한테 가르쳐준 사회교육원의 교수님이나 뭐 그때 당시 법무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런 경매를. 그러니까 실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제가 와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내용들을 이제 느껴본 게, 실제 그런 경험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런 경험은 없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거나 이런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더라고. 법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결론은 법원에 가서 물어보게 됐죠. 그래서 법원을 찾아갔어요. 자, 이만디만 나 낙찰자인데 지금 현재 여기 사람이 안 산다. 그리고 안 산 지 오래됐단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일단 걔네들이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래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인도명령 신청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그게 송달되길 기다렸는데 송달이 안 되죠, 당연히. 왜?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명령 첫 번째 우편송달 하니까. 우편송달인데 안 됐어요. 다시 또 법원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특별송달을 신청하래요. 특별송달이 뭐냐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반빈단 뭐든 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송달을 또 돈주시켰어요. 근데 그 특별송달마저도 불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다시 법원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안 살면 송달을 할 수가 없대요. 여러 번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더래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그럼 공시송달을 하면 된대요. 그 공시송달은 뭐냐 그랬더니 일간지 혹은 법원 그 신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집을 경매받았고 이만 때까지 나가주십시오라는 걸 그런 일간지에 그래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또 기다렸습니다. 아씨 이게 이렇게 해서 될 능사가 아니다.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갖고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그 집에서. 물론 지금 말도 안 되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이제 멋모르고 초보 때니까 일단 무조건 불렀어요. 열쇠 수리공 부르고 경비 아저씨 부르고. 왜냐면 내가 이만해갖고 이 집의 주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경매가 당했는데 이 집에 지금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을 따야 되는데 내가 옆에서 같이 좀 봐줘라.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 오시고 통장 반장 다 오셨어요. 제가 막 다 불렀거든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경비 아저씨 통장 반장 입회하에 열쇠 수리공이 그 문을 따줬어요. 그래서 문을 따고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안에 장롱, 책상, 냉장고, 뭐 옷장 이런 그 신발 막 이런 것들이 막 무슨 그 뭐라 그러죠? 도둑 든 것처럼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문 따고 만약에 짐 있으면 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 들었어요. 그래서 아씨 큰일 났다. 이거는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문 옛날 그 아파트는 보면 밑에 우유 투입구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부분에 열쇠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요거 밤에 혹시 오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다 내보내고 문을 잠궜어요. 열쇠 수리공한테 부탁해서. 그러고서 이제 돈을 지불하고 밤이 되길 기다렸죠. 그래서 한 9시 좀 넘었을 거예요. 9시 좀 넘어서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열쇠 투입구로 손을 이렇게 둬서 열쇠를 찾았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탁 돌리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이 심장이 막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심장을 부여잡고 이제 들어갔어요. 뭐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낮에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경황이 없이 나가느라고 너무 사전 조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을 살짝 열고 제가 이제 플래시를 들고 들어갔죠. 그리고 막 이렇게 보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엄청 진동해요. 그게 뭐냐면 냉장고에 이제 전기가 안 돌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단전됐어요. 그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이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썩은 데가 막 진동을 하고 집은 완전 쓰레기장이고 막 이 짐들은 그대로 다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고 자세히 이제 차근차근 이제 들러봤는데 느낌이 이상한 게 뭐냐면 큰 짐들은 그대로 있어. 장롱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책상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살고 있다면 옷이 있어야 되죠. 바로 입으니까. 근데 옷이 한 벌도 없어. 그리고 장롱은 큰데 이불이 없더라고요. 희한하다.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애들 책상을 봤더니 학생들이 썼던 흔적은 있는데 교과서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학생이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충 교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상하다. 이 집 왜 그럴까? 그래도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시송달되고 강제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나 안 그래도 당신 너무 찾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빨리 약속을 하고 쏜살같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원래 부부가 애 둘을 데리고 살고 있었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도망을 가버리고 부인하고 애들 둘이 이제 살다가 결국엔 경매가 되니 이 집에서 챙길 수 있는 간단한 것만 챙겨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밤도주를 한 거죠. 정신적으로 이사를 하면 관리비 미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내야 되니까 그리고 밀린 전기세 이런 거 없이 그냥 야밤도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찰받은 사람한테 문 여시라고 유투입구에다가 이제 열쇠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럼 내 연락처를 아셨냐 그랬더니 그날 문을 따고 들어갈 때 통장, 반장, 뭐 경비아저씨 다 오셨었잖아요. 근데 이 통장분께서 동네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몇 호가 막 경매당해갖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동네에 그 이제 아이들 친구 엄마, 그러니까 엄마 같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게 어울리는 나이 또래 있는 엄마들이 있으니까 그 엄마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만 해갖고 니네 집 이렇게 됐다는데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좀 달라 그랬대요. 그 친구분한테. 그랬더니 통장님이 흔쾌히 제 연락처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자, 이렇게 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이 짐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떡할 거냐. 자기는 이미 이사를 했고, 그 처분을 알아서 하래요. 관계없으니까 버리든 뭐라든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폐기물 버릴 거 생각하고서 딱지 붙이고 뭐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드러내야 되니까 이삿짐 센터 불러야 되겠죠. 그 사다리차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딱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낙찰받은 금액이 5,700이었고 거기 채권 최고액이 3천인가 4천 있었어요. 그러니까 4천 정도 채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잘 몰라서 4천 정도는 은행이 가져가니까 나머지 그럼 1,500만 원이 남잖아요. 5,700이 받았으니까 1,700 남겠죠. 그럼 그 돈이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위안을 해드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알고 있던 4천만 원보다 채권 최고액 그 이제 더 받아갈 게 있었던 거죠, 은행에서. 그래서 돈 한 푼 못 받았다고 얘기 나중에 후에 들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되게 마음이 착한 분이었어요. 근데 집에서 이사 가면서 저를 엄청 고생시켜 버린 거죠. 총 경매를 이제 낙찰을 받고, 그러니까 잔금 납부까지 1달 반, 그 다음에 이제 명도하는 진행 과정 2달 해갖고 3달에서 4달 사이면 웬만하면 일이 끝나요, 경매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 건 하나 처리하는데 7개월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아줌마랑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를 써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자, 이만 여기에 관련된 모든 걸 포기하고 낙찰자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분하던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나 도장을 받고 끝났어요. 뭐 이사비를 줄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 뭐 관리비 밀려 있었고 전기세 수도세 밀려 있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다리차 불러서 싹 다 끄집어내고, 거기 있는 거 안 쓰는 거 다 딱지 붙여갖고 폐기 처분 시켰고요. 냉장고 나갔는데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배장판을 싹 새로 해야 됐었어, 냄새 때문에. 며칠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서 그걸 이제 부동산에 내놓으니까 2천에 40만 원 월세가 들어온 거예요. 보증금 2천만 원에 40만 원. 아까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700에 낙찰을 받았고 그 중에 3,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2,200이 거기에 투자돼 있었다고. 근데 2천만 원짜리 보증금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럼 나는 200만 원만 거의 투입한 게 된 거죠. 그리고 3,500만 원에 그 한 달 이자가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맞나? 15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40만 원이 월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어때요? 내부 남죠. 2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그러니까 15만 원이라고 칠게요. 기억이 정확히 아니니까 15만 원이었고 40만 원 받으면 전 25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2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25만 원 남으면 1년이면 계산할게요. 진짜 싼소리 할게요. 자, 200만 원을 투자했고 한 달에 25만 원이 남아요. 곱하기 12개월 하면 어때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200만 원을 투자해 놓고 1년에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저는 어때요? 첫 해에 투자된 돈을 다 회수했어요. 그럼 제가 그 돈을 뭐 했을까요? 아버지한테 이제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6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 중에 5천만 원을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자, 이만해갖고 이렇게 해결을 했고, 내가 다 해보니 이거 남더라. 그래서 난 이 집이 남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아버지한테 이거 드리고 나면, 5천 드리고 나면 1,000만 원하고 내 거 합치니까 2천만 원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한텐. 그러니 난 이거 갖고 또 경매를 할 거니 5천만 원 가지고 쓰셔라. 나한테 안 주셔도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하고 돌려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경매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좌충우돌 속에서 명도하는 과정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요. 공시송달까지 하는 일이 없어요, 명도하면서, 과정에서. 거의 뭐 지금 15년째 하면서 명도, 그 공시송달 한 게 거의 손에 꼽아야 한두 번? 한두 번 본 게 없거든요. 공시송달까지 가는 시간, 그렇게 가는 긴 게. 그러니까 명도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느꼈고, 근데 그걸 해결하고 나서 모든 게 끝나고 내가 딱 그 자리에 섰을 때 다 회수하게 됐고, 2천에 40만 원짜리 월세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아, 경매 투자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구나. 내가 내 자본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하고 세입자를 얻어서 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경매로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먼저는 처음에 경매를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실제로 그 뒤에 알게 된 내용인데, 원래 경락자금 잔금할 때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그 잔금을 제 돈으로 하고 등기를 할 줄 모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법무사한테 맡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법무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경락자금 대출을 우리가 알선을 해준다. 다음에 경매를 하든 우리한테 와라. 그러면 잔금을 네 돈으로 안 내도 되고 우리가 돈 내고 등기 바로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대출, 경락자금 대출 뭐 이렇게 표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80%까지 낙찰금에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락자금이 그때 당시에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한 때라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저도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걸 이용하게 됐죠. 그래서 내 자본이 2천만 원을 갖고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짜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파트를 엄청 받기 시작했죠. 자, 첫 번째 사건, 재밌진 않지만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자, 명도하는 진행 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도명령 송달이에요. 일단 인도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고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걸 통지해 줍니다. 자,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언제까지 나가세요라고 거기 있는 점유자한테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인도명령이 전달이 돼야만 강제 집행을 하던 뭐라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명령, 명도에서 가장 기본은 인도명령 송달이고, 그 송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우편송달, 그리고 두 번째 특별송달,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공시송달. 그러니까 우편송달을 가서 2주에서 3주 정도 우편이 계속 가요, 등기로. 그러다 거절되면 다시 법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또 일주일 소요돼요. 한 3주에서 4주 걸렸죠. 그 다음에 특별송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서 법원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3회에서 4회에 걸쳐서 그 집을 방문을 해요. 그 물건지를. 그래서 거기 있는 점유자나 혹은 누구한테 직접 송달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또 3번, 4번 갔다 오니 2주, 3주에 걸려요. 그럼 다시 송달 불능이 떨어져야만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공시송달하면 이게 지금은 짧아요. 공시송달을 하는 순간 송달이 됐다라고 간 줄 아는데, 그때는 공시송달하고 기억이 하도 그래서 15년 전이라 정확히는 아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2달 동안 공시가 돼야 송달로 간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월 걸렸던 이유가 그랬어요. 우편송달 한 달 까먹었죠. 특별송달 한 3주 까먹었죠. 그리고 공시송달 2달 까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3달에서 3달 반 정도가 송달하는 데만 날아갔어요. 잔금 45일이니까 그거 계산하니까 6개월 넘게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인도명령 전달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인도명령 전달 방법은 우편, 특별, 공시가 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편 송달은 3번, 4번 텀으로 돌아서 들어가고요. 특별 송달도 마찬가지고, 공시 송달만 예전에는 2달이 걸렸지만 지금은 송달을 신청하고 송달된 날로부터 송달 간주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제 집행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2달 정도 짧아진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낙찰받고 잔금 낼 때까지 45일, 그리고 45일 넘어가서 명도하는 데까지 2달 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편송달, 특별송달 안 되면 공시송달 해버리면 끝나니까. 그리고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했던 일은 그것 하지 않고 문 땄던 그런 일화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문 임의로 따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때는 당시엔 이제 제가 운이 다행히 좋아서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실제 그럼 주거 침입이에요. 아셨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짧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하나 팁 알려드리면, 우편송달은 솔직히 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살면 그냥 어차피 송달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안 살면 지금은 우편송달 이렇게 신청해 놓고 집행관 사무실 가서 얘기해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특별송달로 해주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특별송달을 받아줘요. 그러면 이 우편송달을 왔다 갔다 하는 2주, 3주를 까먹잖아요.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걸 없애버리고 특별송달도 가버리는 거죠. 특별송달 불능이 떨어지면 바로 공소송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의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가 뭐냐면,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점유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해서 점유자를 못 바꾸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이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내가 받은 물건에 사람이 없는데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전달이 되고 사람이 있으면 빨리 들어갈 수 있지만 아니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 신청하는 거예요. 왜? 점유자는 어쨌든 이 물건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자건 임차인이건 표시가 된 사람들에게 점유이전 가처분지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유이전 가처분지 신청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법원에서 집행관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두드려보고 없으면 그 문을 따게 해요. 왜냐하면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 신청서를 안에 그 이제 집 밖에 놓는 게 아니고 집 안에 벽 이런데 잘 보이는 데다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나와서 만약에 송달이 불능이면 바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열쇠 수리공이 와서 문을 따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벽에 점유이전 금지가 신청됐다라는, 점유 이전을 하지 말라는 공고를 하고 나와요. 그 공고할 때 문 따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문 딸 때 누가 있어야 돼요? 신청자가 있어야 돼요. 물론 신청자 있거나 아니면 신청자 대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 따라 들어가는 거지. 쏙 따라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어디 뭐가 있나 그러면서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힌트를 찾아보는 거, 빠르게. 뭐 열쇠를, 제가 이제 했던 건 열쇠를 놓고 한 게 있나, 혹은 뭐 연락처가 있나, 명함들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문을 땄는데 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어때요? 점유 해제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 나가고 나서 집행관들이 나가면서 얘기해요. 그냥 이거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문 따시고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제 문 따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약간의 팁 두 가지 드렸어요. 꼭 기억하셨다가 명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 겪으실 때 한 번쯤 써먹어 보세요. 그럼 아주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는 명도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경매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 요즘 그거 같이 하더라고요. 예,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